잘 보여. 아니. 오! 자, 5, 6, 5, 6까지 했고, 잠깐. 아니 바로 슈퍼세. TV 놓고. 그 여러분 문제를 풀다 보면 그 문제에 약간 이런 말들도 있을 건데 어떤 이제 화학 결합 요거하고 요걸 이렇게 뒀을 때 여기서 그 내가 줬던 문제집에 이런 말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기준 진동수 비교 이런 문제가 포함되어 있을 거거든요. 자, 이건 뭐냐면 이게 모든 화학 결합은 진동이 가능합니다. 물론 뭐 매우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적절한 상황이 주어지면 진동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진동이란 말 알죠? 그렇죠? 자, 진동이 뭐예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떠는 거 이게 진동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게 물리학자들은 이런 화학결합 있죠? 화학결합을 그냥 용수철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산소도 질량을 가진 입자죠. 질량을 가진 입자 두 개가 어떤 화학결합에 연결되는 것을 요렇게 용수철의 두 원자가 이렇게 결합한 것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물리학적으로 화학결합은 100% 이렇게 그 용수철처럼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럼 이 분자가 외부로부터 뭐 충돌을 당했거나 아니면은 비대던지가 쪼여지게 되면 이 용수철을 중심으로 이 두 개 이렇게 떨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은 물리 시간에 이 용수철 상수를 이렇게 K라고 정하잖아요. 그죠? 용수철 상수를 K라고 정하잖아요. 이때 이 용수철의 진동수 이거 어떻게 표현돼요? 루트 해가지고 뭐 분의 뭐 아니에요? 뭐였더라? M분의 K인가? 뭐 M분의 K인가? 뭐 이런 식으로 K분의 M분의 K 뭐지? 그치. M분의 K 무슨 말 알겠어요? 이렇게 표현하잖아. 됐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M이 뭐예요? M이 이게 질량.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진동수는 커요, 작아요? 진동수는 작은 거죠.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질량이 클수록 진동수가 작은 건 질량이 클수록 관성도 크죠. 관성도 크니까 진동을 잘 하겠어요? 잘 못하겠어요?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기도 하냐면 수소 결합 진동하고 수소 중수소 결합 진동수를 비교하는 문제도 있어요. 그럼 이때 둘 중에 어디 진동수가 더 크고 어디 진동수가 더 작겠어요? 이쪽 진동수가 더 작다는 거 알겠죠? 왜냐하면 중수소가 붙어 있으면 조금 더 무거운 게 붙어 있으니까 관성이 커서 이게 결합이 진동수가 좀 작아진다고요. 알겠죠?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용수철 상수가 K잖아요. 이 용수철 상수가 뭘 의미하냐면 바로 화학 결합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화학 결합력. 결합력 알죠? 결합력.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왜 용수철도 만졌을 때 몰랑몰랑한 용수철이 있고 만졌을 때 땡땡한 용수철이 있잖아요. 그러면 몰랑몰랑한 용수철은 진동시키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딱딱한 용수철은 진동시키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딱딱한 용수철일수록 진동을 시키려면 더 고에너지가 가해져야 되고 고에너지가 가해졌을 때 딱딱한 용수철 이게 말랑말랑한 용수철은 어떻게 진동해요? 말랑말랑한 용수철은 이렇게 진동하잖아요. 말랑말랑한 용수철은. 근데 딱딱한 용수철은 어떻게 진동해요? 이렇게 진동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말랑말랑한 용수철은 우리
직관적으로 경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진동하니까 진동수가 크겠어요? 진동수가 작겠어요? 이렇게 진동하는 건 진동수가 큰 거예요? 진동수가 작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진동수가 작은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진동하는 건 진동수 큰 거예요? 진동수 작은 거예요? 이건 진동수 큰 거죠. 즉 딱딱한 용수철을 쓸수록 진동수가 커지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물리 시간에 이렇게 수식으로 배운 거란 말이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 용수철 상수 K라고 하는 게 화학결합에서는 뭘 의미하느냐? 바로 결합 세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결합 세기는 화학결합력은 또 누구랑 상호작용이 있겠어요? BO요. BO가 뭐겠어요? 결합차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결합차수가 클수록 화학결합력이 강한 거고, 그럼 용수철 상수가 커져서 진동수도 커지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몰랑몰랑한 용수철은 이렇게 진동하고 딱딱한 용수철은 이렇게 진동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경험을 그대로 화학결합에도 적용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어디에 진동수가 더 크겠어요? 왼쪽 오른쪽 어디 진동수가 더 크겠어요? 자, 둘 중에 어디 진동수가 더 크겠어요? 주는 어디가 더 크겠어요? 바로 이쪽이겠죠? 어떻게 판단해요? 바로 결합차수로 비교하면 되겠죠? O2에서 결합차수 얼마예요? 2죠. 네, O2 플러스라고 해서 양이온을 만들면 얘는 결합차수가 뭐가 돼요? 2.5가 되죠. 왜냐하면 산소의 최가 오비탈이 N타입 본딩이기 때문에 전자를 하나 떼어내면 오히려 결합력이 강해진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보다는 이 녀석이 더 강한 결합이 되고, 강한 결합인 만큼 더 센 용수철이 되니까 진동수가 커진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뉘앙스의 문제가 나와 있다고. 그래서 그게 피트 기출에 그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교수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이 아이디어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다다. 여기까지 다니고요. 왜 그러는 거야? 자, 준다. 지우자. 슥슥슥슥. 자, 그래서 앞서 중심 원자의 원자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혼성 전후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이때 잘 보시면은 이 ES하고 EPZ가 혼성화에 참여돼서 만들어진 H1, H2는 EPZ하고 ES 에너지 준위의 정확한 평균이라고 했죠. 이때 PX하고 PY는 혼성화에 참여했어요, 참여하지 않았어요? 혼성화에 참여하지 않은 채로 요렇게 그대로 에너지 준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베릴륨 하이드라이드에서 중심 원자인 베릴륨의 PX하고 PY는 원래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 아까 몇 번까지 했지? 6, 몇 번까지 했지? 6까지 했어요? 그 다음 7 전자 배치. 자, 전자 배치는 어떻게 해주느냐? 생성된 혼성 오비탈과 기존 어타믹 오비탈들에 언제나 홀 전자가 최대가 되도록 전자 배치합니다.
자, 이거 봅시다. 뭐가 많아지도록? 홀전자가 가장 많아지도록. 자, 그럼 봅시다. 베릴륨에 지금 관여되어 있는 오비탈이 ES, EPX, EPI, EPZ죠. 그리고 혼성화를 시켰더니 H12하고 EPY하고 EPX가 남았잖아요. 여기에 전자 배치를 어떻게 해라? 홀전자가 최대로 많아지도록.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원래 베릴륨의 전자는 몇 개가 있어요? 베릴륨 전자는 2개가 있잖아요. 그 2개를 여기 어떻게 하라고요? 홀전자를 최대한 많이 배치시키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배치시키면 되겠습니까? 요래 하나 배치시키면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보시면 좀 이상하게 다가오게 될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상하게 다가올 수 있는지는 다른 혼성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우선은 저렇게 전자 배치가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이때 홀 전자 배치를 최대로 하라라는 것이 바로 BBT 이론의 가장 핵심 가정입니다. 혼성 오비탈을 만들고 나서 홀전자를 가장 최대로 많이 배치해라. 자, 사실은 그냥 원자 상태에서는 이 베릴륨이 홀전자예요, 전자쌍이에요? 전자쌍이죠. 전자쌍인데 왜 얘를 홀전자 배치로 만들어야 되느냐? 그게 바로 BBT 이론의 가장 큰 핵심 가정인데, 놀라운 건 동시에 BBT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왜냐하면 근거가 없어요. BBT라고 하는 거 혹은 혼성화라고 하는 건 100% 만들어진 구조에 끼워 맞추는 구조라고 했죠. 생성물의 기하 구조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인 거예요. 근데 왜 전자가 쌍으로 있던 게 이렇게 홀전자로 배치가 돼야 되느냐? 자, 왜 그래요? 자, 만약에 잘 보세요. 잘 봐요. 여기서 홀전자인 것처럼 여기서도 홀전자가 된다고 쳐봐요. 만약에. 그러려면 사실 억지로 어떻게 해줘야 돼? 억지로 얘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래야 홀전자가 많아지는 전자 배치인 거지.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맞죠? 그럼 사실 이 전자 배치는 안정한 전자 배치예요, 불안정한 전자 배치예요? 이건 불안정한 전자 배치죠. 뭐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싸움 원리를 따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된다? 이렇게 홀전자 있는 것을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이 전자 배치가 원래 전자 쌍을 이루고 있는 전자 배치보다 안정하다라고 보기 어렵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에도 BBT는 최종 상태에서 혼성화가 된 다음 홀전자를 최대로 배치시킨다라는 가정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BBT 이론을 사람들이 기각시키고 몰리큘러 오비탈을 만들게 된 가장 중요한 단초가 된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그냥 이건 잘 모르겠고 대충 넘어가서 홀전자가 많다라고 하면 이후에 구조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편리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쉽기 때문에 아직까지 교육과정에 남아있는 건 맞지만 물리적인 근거가 없어서 사실 얘는 틀린 이론이에요. 알겠죠? 혼성화 이론이라는 것 자체가 큰 오류를 가지고 있는 이론이란 뜻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홀전자 최대 전자 배치를 한다.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뭐 비어져 있는 수밖에 없죠. 뭐 전자가 다 해봐야 2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현재 지금 sp 혼성을 하는데 중심 원자의 전자가 2개가 아니라 이렇게 2개가 아니라 만약에 여러 개다. 여러 개라고 하면 이제 남아있는 여기에도 홀전자 배치가 되었을 수 있을 거라, 이런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혼성 오비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정 뭐? 홀전자를 최대로 배치한다. 너희를 끄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되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 외친다. 줄게요. 외친다. 지우사 쓱쓱쓱쓱 지우사 쓱쓱쓱쓱. 자, 그러면 이때 4
HI의 기하학적 구조.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H1. 여기서 만드는 요 H1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수학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체리는? 네? 그 뭐야? 살짝 잔 거 아니죠? 그런 것 같아요. 자, 힘내주세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 그래요. 뭐라고요? 예, 그 사전 투표 때 했어요. 왜냐면 정가연이 그거 하자고 그래가지고 가서 했죠. 예? 아니 아니 나 그런 그 개인적 취향을 막 엿주시면 나 되게 부끄러워요. 그냥 네, 그냥 뭐 네. 아니 이게 저희도 학교에서 사전 투표하러 갔어요. 아 진짜로요? 네. 아 여러분들 다 갔어요? 그래서 네, 아니 그 뭐 정가연이 집에 있어가지고 정가연 자기보다 2살 많아요. 어쨌건 그래서 집에 있었는데 그게 그 사전 투표소가 보통 동사무소더라. 나도 사실은 사전 투표 처음 해봤거든요. 나는 본래 그냥 본 투표하는 사람이라 사전 투표 안 해봤는데 저기 그거 가연이가 자기 해보자 그래가지고 다 같이 갔거든요. 가니까 그 동사무소더라. 여러분들 동사무소에서 했어요? 네, 사립 동사무소. 그쵸. 그래서 갔더니 이게 줄이 2개던데? 맞아요. 예, 그 원래 그 지역구인 사람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타지에서 온 사람 이렇게 줄이 2개더라. 근데 이게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와 줄이 막 100m 서 이제 장난 아니야 막. 그래서 내가 그 수원시 영통구에 사는데 거기에 그 동사무소 건물이 3층인데 있잖아요. 1층부터 사람들이 투표소가 3층인데 1층부터 3층까지 계단을 따라서 사람들이 줄을 막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다 같이 가족끼리 가가지고 야 이거 다 기다려야 하나 했더니 거기 안내 직원이 여기 관내 주민이 이쪽으로 오세요. 근데 그쪽으로 막 하이패스야 완전히 막. 가지고 바로 이거 바로 나왔죠. 그거 되게 기분 좋았어요. 하여튼 그랬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줄 섰어요? 저희는 그 정도로 길진 않았어요. 이거 되게 길더라고요. 되게 길어가지고. 예. 하여튼 그랬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참네. 근데 이제 사전 투표를 우리나라에서 하는 건 큰 문제가 없죠, 그렇죠? 큰 문제가 없는데 재외국민 투표 알아요? 네, 봤어요. 저희보다 일찍 하던데요. 예, 재외국민 투표. 재외국민 투표가 뭐냐면 한국 국민인데 이제 해외에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투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서 다른 나라의 시민이 되었어도 원래 한국 사람인 경우는 신청을 하면 투표권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사실 미국으로 이민 가면 미국 시민이죠. 하지만 미국으로 이민 가서도 한국말 쓰고 한국 음식 먹고 한국 정치에 관심을 두면 여전히 한국 국민으로 우리는 인정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이제 투표권을 주거든요. 그러면 이때 재외국민 투표는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다? 투표 장소가 비행기 타고 와야 돼요. 그래서 혹시 재외국민 투표 해본 사람? 당연히 나도 안 해봤어요. 듣는 얘기로는 그 투표소가 설치된 영사관이나 대사관이 전 유럽에 몇 개 없대요. 전 유럽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진짜로 의지를 가지고 투표를 하려면 비행기를 끊어서 최대 1000km 날아가서 투표해야 된대요, 진짜로. 그래서 사실은 해외에서 재외국민 투표를 하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좀 여러분 좀 안 이상해요? 생각해봐. 이렇게 잘 봐.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전 유럽에 대한민국은 전 세계 많은 나라와 수교하고 있어요? 수교 안 하고 있어요? 모두 다 수교하고 있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이 설치한 영사관과 대사관이 많겠어요? 별로 없겠어요? 엄청 많거든요. 그럼 거기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게 대한민국의 국력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어려운 걸까요? 그냥 하면 될까요? 근데 왜 전 유럽에 몇 개밖에 없죠? 안 이상해? 안 이상해? 그래서 나는 이게 되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그 답을 알았어요. 네, 최근에 그 답을 알았어요. 왜 재외국민 투표가 어렵게 돼 있느냐 그걸 알았어요. 그 국정원 출신의 국회의원한테 들은 얘기거든요. 네, 최근 정보를 입수했다고 해서 국정원에서 근무했던 고위 국정원 관계자로 근무했던 분이 국회의원이 된 분이 있어요. 그 분이 이제 최근 드러난 정보로 이제 알아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재외 국민은 어느 당을 더 많이 찍을까요? 재외 국민은 어느 당을 더 많이 찍을까요? 재외 국민은 어느 당을 더 많이 찍을까요? 바로 민주당을 훨씬 더 많이 찍어요. 민주당을 훨씬 더 많이 찍어요. 그 다음 서울 사람들은 어느 당을 더 많이 찍을까요? 서울 사람들은 어느 당을 더 많이 찍을까요? 여러분 지금 국회의원 분포 보면 돼요. 국회의원 분포 민주당 국회의원 몇 명이에요? 180명 정도 되죠. 국민의힘 120명 정도 되죠. 그럼 대한민국에서 그 뭐냐면은 그거 선거구 제일 많은 곳이 어디예요? 서울이죠. 그럼 서울에서는 사람들이 어딜 더 많이 찍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잘 보세요. 경남에서는 그래도 국힘이 우세인 건 맞죠. 그런데 경북하고 경남, 그러니까 이제 경북하고 경남을 비교하면 그래도 민주당을 조금 더 높은 비율로 찍는 지역이 있죠. 어디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봐요. 여기 보면은 이제 서울이 대부분 민주당이거든요. 전라도. 그러면 이제 전라도는 당연히 그쪽이고 그래서 전라도 말고요. 여기 보면은 이게 경북, 경남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이쪽은 국민의힘을 주로 더 찍죠. 근데 찍는데 상대적 비율상 민주당을 조금 더 많이 찍는 쪽.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이기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민주당을 많이 찍어주는 지역. 그래도 국민의힘이 이기지만 어디예요? 부산이에요. 거제. 부산이에요. 혹은 거제도 약간 그렇고요. 그래도 국민의힘이 이기지만 여기에 뭐 경주, 포항, 경주, 포항, 대구 이런 지역에 비해서는 그래도 민주당이 한 30-40% 정도 득표를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잘 봐요. 봐봐. 부산, 서울, 재외국민 민주당 더 많이 찍는다고 했죠? 더 많이 찍는다고 했죠? 공통적 특징이 뭔지 알겠어요? 부유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서울 지역에서도 강남, 서초 여기는 무조건 국민의힘이에요. 강남, 서초 이쪽은 무조건 국민의힘이에요. 그리고 왜 대구가 국민의힘을 많이 찍느냐? 대구에 알짜배기 부자들이 많아서 그래요. 부자들은 무조건 국민의힘이에요. 이유가 있는데 여하튼 이건 재산 어쩌고 저쩌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구 밀도 비슷한데 그러니까 부산만 하더라도 무조건 국민의힘이 이기지만 그래도 다른 경상도 지역에 비해서는 국민의힘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아요. 그 다음에 서울은 확실히 민주당이 더 이기고요. 재외국민도 거의 70-80% 이상 다 민주당이에요. 공통점을 알겠어요? 대기업이 있어요. 바로 정보와 사람의 교류.
있으면 민주당을 찍게 돼 있어요. 더 많은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게 되면 민주당을 찍는 성향이 올라가요. 이해하시겠어요? 근거가 뭐예요? 자, 봅시다. 재외국민이면 한국 사람만 만나요? 외국 사람들 다 만나요? 외국 사람도 만나죠. 그럼 이들이 바라보는 한국의 시각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매우 다르겠죠. 서울 사람들은 한국 사람만 만나요? 해외 사람 많이 만나요? 해외 사람 많이 만나고 서울 사람은 서울 사람만 만나겠어요?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외국 사람 다 만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산은 원래 무슨 도시예요? 항구 도시죠.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외지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부산이 한물 가서 퇴색이 됐지만 원래 부산은 서울보다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언제? 70년대만 하더라도요.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부산의 문화 수준이 서울보다 높았어요. 왠 줄 아세요? 왠 줄 아세요? 외국인이 많아서? 일본이랑 가까워서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많은 유명한 노래들이 다 일본 표절곡인 거 알아요? 정말이에요. 요즘은 역전이 돼서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노래 표절 많이 하지만 70년대, 80년대 노래 중에 히트곡 중에 우리나라 대부분 노래가 일본 표절곡이었어요. 예를 들어 그대 이름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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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이거 일본 노래예요. 네. 그래서 70년대 80년대들은 70년대 80년대에는 작곡가들이 어떻게 그 뭐냐면은 그 작곡인 줄 아세요? 70년대 80년대는 작곡가들이 전부 다 부산으로 와요. 왠지 아세요? 부산에서 라디오를 켜면 NHK가 잡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작곡가라는 놈들이 7, 80년대는 부산 호텔 하나 잡아가지고 거기서 NHK 틀고 거기서 음악 따오는 거예요. 그렇게 작곡했어요. 그게 원래 우리나라라고. 그 우리나라가 K-팝, K-한류로 지금 이렇게 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때는 진짜로 우리가 지질이 궁상 못 살 때니까. 그러니까 원래 부산이 문화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원래 서울보다도 외지인들이 훨씬 많이 들어온다고요. 근데 그게 지금은 부산이 아니게 되긴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정보가 다양해지고 사람의 교류가 많을수록 이유는 내가 굳이 설명하지 않겠어요. 이유는 설명하지 않겠어요. 그냥 설명하지 않겠어요. 현상적으로 그렇다고. 현상적으로 그렇다고요. 민주당이 우세해져요. 그러면 과거 우리나라는 민주당이 더 많이 집권했어요? 국민의힘이 더 많이 집권했어요? 국민의힘이 더 많이 집권했죠.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지역에서의 투표율을 올려야 되겠어요? 투표율을 떨어뜨려야 되겠어요? 투표율을 떨어뜨려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최근에 국회의원한테 들은 건데 국정원에서 자금을 들여 재외국민 투표를 어렵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투표하기가 지금 어려운 실정이래요. 그 문건을 최근에 발견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그 정부에서 국정원에 지시를 내리고 그 국정원이 그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내역을 최근에 봤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그 국회의원의 얘기니까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냥 재미로 들어두시라 뭐 이거죠, 알겠죠? 네, 뭐 그 국회의원이 또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뭐 이상한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최근에 내가 들은 얘기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건 현재 재외국민 투표는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외국민 투표는 무조건 민주당 우세로 나와요. 100% 절대로 재외국민 투표는 국민의힘 찍지 않아요. 무조건이에요. 왜냐하면 해외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많은 국제 정보를 가지고 한국을 바라봤을 때 시각과 이게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우리나라를 바라봤을 때 시각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재외국민 투표 활성화를 되게 걱정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하튼 그렇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 투표에서 재외국민 투표율이 역대 최대라던데요? 80%. 네.
그래서 지금 이게 해외에 살고 있는 교포분들께서 굳이 비행기를 예매를 해가지고 굳이 비행기를 예매해가지고 굳이 가서 투표를 다 하셨대요. 이유가 뭔지 역시 해설하진 않겠어요. 알겠어요? 그냥 현상이 그렇대요. 그렇대요. 네, 뭐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투표를 했냐라고 묻는다면 네, 나는 했는데 하여튼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자, 네, H1 네, 뭐라고요? 대선 토론 봤냐고요? 조금 봤는데 보다가 말았어요. 재미없어가지고. 네. 뭐 젓가락 얘기 나오고 한데 뭐. 네. 근데 젓가락 얘기 나오는 순간 딱 나오는 순간 드는 생각은 우선 너무 웃긴 거예요. 너무 웃겨가지고 한참 웃다가 저걸로 이준석은 끝났다 라는 생각을 딱 하게 됐죠. 네. 앞으로 이준석이란 정치는 끝났습니다. 네. 더 이상 그 양반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끝난 겁니다. 네. 이게 왜 그러니까 뭐 누군가가 실제로 그 말 할 수도 있는데 그 말의 진위를 떠나서 말이죠. 그 표현을 거기서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준석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준석이 잘못인데 그 대선 토론을 준비하는 이준석 밑에 참모진의 잘못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진짜 완전히 가이드를 해줬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밑에서 가이드를 해줬는데도 이준석 개인의 돌발 행동으로 그 언사를 했다면 그거는 이제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을 완전 고립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 젓가락 얘기를 찬성하는 층도 있거든요. 그 얘기를 찬성하는 층도 있어요. 근데 그 층은 여론조사라면 극소수의 20대 극우화된 남성들이에요. 고들만 그 얘기들을 좋아하고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얘기는 극소수들만을 위한 얘기인 거지 모두를 위한 얘기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얘기예요. 그 얘기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그래서 딱 그 얘기 듣는 순간 쟤 끝났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쩜 저렇게 어리석을까. 밑에 참모진도 없나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누가 했건 그러니까 그 말을 누가 했건 어떤 상황에 했건 근데 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재명 아들이 한 거. 아니 뭐 누가 했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좀 이렇게 뭐 돌려까기를 한다거나 예를 들면 뭐 그 집 아들이 뭐 되게 개차반이시던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하는 거지. 딱 그 단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긴 서사 구조에 관심 있어요? 별로 관심 없어요? 사람은 긴 서사 구조에 잘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 얘기하면 자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정도의 수준의 지성을 가진 사람도 이 정도 얘기하면 자잖아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의 그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의 아들이 뭐 무슨 얘기를 했다는데 얘기를 쭉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게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사람은 뭐만 기억하게 해요? 이준석 젓가락 이것만 딱 기억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것만 기억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한다니까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준석이 이재명을 공격하고 싶었다면 다른 식으로 했어요. 예를 들면 뭐 그 집 아들이 뭐 굉장히 뭐 행실이 나쁘고 막 이렇게 좀 평소에 쓰는 어떤 표현으로 했어야지. 그 자극적인 그 표현을 직접 해버리면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쫓아가다가 하다가 이준석 젓가락 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의 진위는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게 된다고요. 정말이에요.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봐. 그렇지 않아요? 이준석 하면 젓가락밖에 안 떠오르지 않아요? 뭐 그런 것도요. 나도 그 코끼리가 뭔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뭐 여하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나온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이미지화나 혹은 인간의 의식 그다음 인간의 관심 이런 거에 대해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100% 이준석이 똥볼 찬 거예요. 이건 그냥 이재명 후보나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사람은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안 하고 그냥 이준석 젓가락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왜냐하면 그 긴 서사 구조에 관심 갖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요. 근데 그 긴 이야기의 서사 구조에 관심 갖는 사람은 이준석의 핵심 지지층, 그 극소수 20대 남성 몇 명들만 관심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이준석은 굉장히 거기서 똥볼 찬 거예요. 그래서 딱 그 순간 드는 순간
저 사람은 끝났다. 뭐 이런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었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어쨌건 그래서 난 그 얘기 다 듣는 순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혼자서 어쩜 저렇게 어리석을까. 뭐 하여튼 이런 겁니다. 네. 이게 젊을 땐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나한테서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실험실에 생활을 하는데 친구 중에 그 동기 친구가 있었어요. 되게 친한 친구가 있었고 실험실에서 되게 잘 지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사실은 이제 조금 실험실에서 약간 좀 자유롭게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실험실이 그런 분위기가 아니지만 내가 실험실에서 석사과정을 하는 동안은 실험실이 약간 군대 같은 분위기가 있었어요. 선배 말 막 철저하게 따르고 막 그다음에 9시까지 반드시 출근하고 막 이렇게 생활 관리 같은 게 실험실에 약간 있던 때였거든요. 200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그 내 동기는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자유로운 친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배들이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선배들이 약간 조금 밉게 볼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날 선배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다른 동기들도 그 승민이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친구 이름이 승민인데. 근데 나는 그런 상황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승민이가 주변으로 또 막 공격을 받으니까 내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왜 승민이한테 이러냐고. 승민이가 자기 돈 내서 자기가 학위하러 온 건데 형들이 무슨 상관이냐고. 내가 승민이 편을 들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승민이를 공격하던 사람 중에 같은 동기인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나하고 승민이 동기인데 재수를 해서 나이가 조금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선배 편을 들면서 승민이하고 나를 같이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승민이 편 드냐고. 거기서 그 동기하고 내가 대판 싸웠어요. 자,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의 의미를 알겠어요? 싸웠다. 내가 지금 하는 얘기의 의미를 알겠어요? 순간의 감정.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는 얘기의 뜻은 본질은 승민이의 대학원 생활과 그걸 탐탁치 않아 하는 선배들의 반목, 이게 본질이잖아요. 하지만 인간의 기억에 남는 건 뭐만 남아요? 정일원이 누구랑 대판 싸웠다 만 기억에 남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승민이하고 나도 사이가 서먹해졌어요. 왜냐면 나는 한번 화낼 때 진짜 이 지구가 없어져라 화를 내거든요. 정말이에요. 지금은 안 그런데 아기 때요. 그래서 본질인 승민이의 대학원 생활과 그것을 탐탁치 않아 하는 선배들의 시선, 이 본질은 사라지고 승질 지랄 같은 정의로함만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아들에 대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사람은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아요. 기억에 남는 건 뭐? 이준석 젓가락.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뭔가 행동을 할 때는 진짜 조심해서 행동을 하거나 단어를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대선 토론은 어떤 사람이 승자인 줄 아세요? 대선 토론은 어떤 사람이 승자인 줄 아세요? 제일 재미없게 하는 사람이 승자예요. 제일 재미없게 하는 사람이 뭐예요? 가장 무난한 표현과 가장 평범한 단어를 선택했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제일 승자예요. 왜? 유권자들은 대선 토론을 보고 대선 후보를 바꾸지 않아요. 이미 정해놔요. 대부분의 경우. 정해두고 거기서 똥볼 차면 바꾸는 거예요. 똥볼 차면. 알겠어요? 그래서 대선 토론은 가장 재미없게 한 사람이 승자예요. 그래서 이번 대선 토론에서 그나마 중간 정도 한 게 김문수예요.
김문수가 대선 토론에서 뭔 말했는지 아무도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럼 예, 그래서 김문수가 이번에 적절히 잘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이드해야 되는 건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이준석 후보는 그 밑에 스텝들이 다 바보들이에요. 혹은 좋은 스텝이 있다 하더라도 이준석은 스텝들과 상의하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텝들하고도 상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도 조금 의아할 수 있는 거죠. 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는데 우선 이게 뭐 50 먹은 아저씨의 평은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다. 네. 그래서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는 노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노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절대 화내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나 여러분한테 화낸 적 있어요? 기억날 정도로 정의론이 여러분한테 화낸 적 있어요? 비슷하게 한번 있기도 한 것 같은데 사실 정의론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질 지랄 같은 사람이에요. 정의론은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닭가라 시바 새끼 뭐 이러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정의론이 인생을 살다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다 싸우는 사람이에요. 나는. 정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옛날에 학원장들하고도 많이 싸웠고요. 학원 직원들하고도 맨날 싸워요. 엄청 싸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깐도랑은 안 싸워요? 한번 싸웠어. 그런데 그렇게 다 싸우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남는 건 뭐밖에 없다? 내가 왜 싸웠는지, 내 싸움의 정당성, 이건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남는 건 뭐야? 지랄 같은 정의로운 새끼. 이것만 사람들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론은 너무너무 많은 기회를 날렸어요. 뭐 사실은 정의론이 강사로서 엄청나게 커져갈 많은 가능성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내가 다 날린 거예요. 내가 MD였잖아. 뭐 등등 여러 가지. 꼭 그것뿐이 아니더라도 EBS? 뭐 등등등등 뭐 등등등등. 그러니까 이제 50대 아저씨가 되고 보니까 화내잖아요. 화내는 건 인디엔드 무조건 지는 거예요. 화내는 건 필패예요. 무조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자라는 이 동양의 어떤 성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화내라 화내지 말아라. 절대 화내면 안 돼요. 여기 있어요? 그래. 자, 그럼 잘 봐. 그러면 인생을 살면서 절대 화내지 않는다. 사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러면 절대 화내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야 그나마 화내는 숫자도 어떻게 되겠어요? 작아지겠죠. 뭐냐면 진짜 화낼 때는 화내야 돼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절대 화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진짜 필요할 때 겨우 한두 번 화를 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드리고 싶은 팁, 절대 화내시면 안 돼요. 알겠죠? 내가 만약에 30대 정의론이었으면요 깐도 나한테 죽었을 거예요 진짜 아마. 정말이에요. 이게 도현이가 잘못했다가 아니고요. 30대 정의론은 굉장히 미숙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되게 잘못됐을 가능성이 커서 내가 도현이에게 진짜 잘못하게 크게 화냈을 가능성이 높아요. 30대 때 내가 도현이를 만났으면. 근데 난 도현이 싫어하지 않아요. 도현이 되게 귀엽고 예쁜 구석이 많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 개성이 좀 독특한 애고 뭐 그런 거지. 근데 30대 정의론은 그런 걸 인정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도현이가 그래도 내가 막 소리는 빽빽 지르긴 해도 진짜 화내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화내면 안 돼요. 그래서요? 화내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화내거나 이상한 표현 쓰거나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나도 뭐 욕한다고 해봐야 뭐 존나 막 좆됐다 뭐 겨우 이 정도만 쓰는 거지. 여러분 사실 나는 욕 끝내줍니다. 욕이요 아티스틱해요 진짜로.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다 전라도 분이시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욕이 조기 교육이 돼 있어요. 네, 여러분 이제 전라도 사람들 욕하는 거 알죠? 죽입니다 진짜. 그리고 내 어머니하고 내 아버지는 가정 불화가 심했기 때문에 두 분이서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부터 욕이 조기 교육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번 욕하기 시작하잖아요. 혼이 빠지고 혼이 빠질 거예요. 근데 그런 정의론이 진짜 어릴 때는 그런 식의 심한 욕도 많이 썼었어요. 근데 결국 남는 건 패배. 알겠어요? 욕 많이 하잖아요. 무조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화내면 안 되고 절대로 젓가락 이런 표현 쓰면 안 돼요. 젓가락 쓰잖아요. 좆되는 거야. 알겠어요? 절대 안 돼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거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 들면서 사람이 바뀐다고. 이게 바뀐다고. 화내면 안 돼요. 화내면 안 돼요. 자, 요거 HI 기하학 축조. 자, 봅시다. 자, H1. 자, 보자. H1은 이거 사실 어떻게 만든 거냐면 어디 갔냐? H1. 아, 여기 있다. H1은 이렇게 만든 겁니다. 파동함수 ES 하고요. 파동함수 EPZ를 더하기를 통해서 만든 겁니다. 보이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든 거냐면, 자, 그리고 잘 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얘기했던 LCAOMO 역시 뭐로 만들어요? 더하기로 만들잖아요. 그럼 이거 LCAMO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LCAOMO가 아니에요. 왜냐? LCAOMO는 예를 들면 요게 1s 오비탈, 1s 오비탈, A 원자, B 원자의 1s 오비탈 각각이라면 이때 선형조합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A 원자의 수소 오비탈과 B 원자의 수소 오비탈을 더해서 전체 분자의 분자궤도 함수를 만든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혼성화는 누구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중심 원자에 대해서 혼성화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분자궤도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A 원자의 원자 오비탈과 B 원자의 원자 오비탈을 선형조합한 것이 몰리큘러 오비탈이었다면 혼성화는 중심 원자 베릴륨의 EPZ하고 베릴륨의 ES를 더하기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차이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LCAO가 아닌 거예요. 알겠죠? 서로 다른 원자가 아니라 같은 원자의 ES와 EPZ를 가지고 뭔가 연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결과를 그림으로 조금 직관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G축이고 여기에 이제 베릴륨이 있어요. 자, 베릴륨의 ES 오비탈 어떻게 생겼어요? 짜잔, 이렇게 생겼지. 그리고 베릴륨의 EPZ 어떻게 생겼어요? 짜잔, 짜잔, 이렇게 생겼지. 맞습니까? 맞죠, 맞죠? 맞죠, 맞죠? 그런데 여러분 ES 오비탈의 함수값은 어떻게 돼요? 계속 플러스로 표현되죠? 맞나요? 그런데 EPZ의 함수값은 한쪽이 플러스면 반대쪽이 마이너스죠? 보이세요? 요 ES하고 이 EPZ를 두 개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와 플러스가 더해지기도 하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더해지기도 하죠. 그러면 함수값이 어떻게 될 거냐? 이쪽은 보강이 될 텐데 이쪽은 상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혼성화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베릴륨을 중심으로 요 녀석의 함수값 분포가 이쪽은 함수값 분포가 커지는데 이쪽은 함수값 분포가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요렇게 생겨먹은 걸 H1 혼성 오비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떻게 만든 건지 알겠어요? 네. 그러면 H2는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요? H2는 베릴륨 ES 오비탈하고
베릴륨 EPZ를 빼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럼 뺀다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베릴륨의 원자핵을 중심으로다가 동그랗게 표현하는 게 이 s오비탈인데 함수값 분포는 이렇게 플러스로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베릴륨 원자핵 무게중심으로 pz오비탈도 나타날 텐데 더했던 것을 뺀다는 얘기는 pz오비탈의 부호를 이쪽을 마이너스 이쪽을 플러스 라고 생각해도 된다 이런 말인 거죠.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플러스와 플러스가 더해지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더해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 여기에 있는 이 베릴륨의 원자핵 위치에 대해서 이제 반대쪽이 플러스 함수값이 커지고 또 반대쪽에 작은 마이너스 함수값이 나타나게 될 거란 얘기예요. 뭔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도 H1과 H2는 어느 축상에 주로 분포하게 돼요? Z축상에 주로 분포하게 되죠? 그리고 S오비탈에 EPZ오비탈을 더하거나 뺀 거기 때문에 방향만 서로 180도가 되게 재구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H1, H2 혼성오비탈이 된다 이런 말이지. 됐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전자 밀도가 한 방향으로 치우쳐 있게 됨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화학결합을 이루면 화학결합을 이루는 전자는 그 결합 근처에 주로 있어요. 결합이 없는 쪽에도 이 전자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질문이 어려워요. 다시 한번. 결합을 이루고 있는 전자 있죠? 이 결합 전자는 결합 축상에 주로 있어요. 결합 축상에 벗어나 주로 있어요. 결합 축상에 주로 있잖아요. 그게 바로 공유결합을 이루고 나면 그 결합을 이루는 전자가 특정 영역에서 주로 머무른다라는 상황을 이혼성 오비탈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H1, H2 혼성 오비탈인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요 사이 각도도 뭐 180도, 180도인 게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베릴륨 원자를 중심으로 요쪽은 H1, 요쪽은 H2. 아시겠죠? 요 두 개가 지금 저렇게 나타난다. 됐죠? 됐죠? 그러면 이걸로부터 이제 마지막 자 여기 줄게요. 해줄게요. 준다. 시우사 쑥쑥쑥쑥. 그 다음 5 입체 구조의 표현. 아, 예. 또 뭐? 저게 두 개가 합쳐지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상세 두이잖아요. 어디하고 어디 합쳐지면? 저 H1이랑 H2가 아, 이 두 개를 합쳐요? 합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게 있고 그냥 이런 게 있지 이 두 개가 더하기다 그건 아니죠. 그냥 이런 혼성 오비탈로 어떤 화학결합 하나를 설명하고 요런 혼성 오비탈로 어떤 화학결합 하나를 설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입체 구조가 베릴륨 하이드라이드 같은 경우 G축에서 자 여기 무게중심에 베릴륨이 있어요. 그럼 이때 이 앞 이렇게 뻗어 있는 녀석을 H1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H1은 이 뒷꼬랑지에 약간 파란색 함수값이 조금 있긴 합니다. 여기에 전자가 몇 개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전자가 몇 개 들어가 있어요? 여기 지금 전자 몇 개 들어가 있어요? 한 개 들어가 있죠. 한 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지? 그 다음 H2는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H2는 여기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는 거죠. 요게 H2예요. 물론 H2도 반대쪽으로 조그맣게 함수값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이너스 함수값은 크지 않아요. 매우 작기 때문에 보통은 플러스 함수값으로 크게 나타나는 영역만 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이럴 때 H2에도 전자가 몇 개 들어있어요? 전자가 하나 이렇게 들어있죠? 그리고 베릴륨은 또 누구랑 결합하는 거예요? 수소랑 결합하죠. 그러면 여기에 수소가 있다는 건데
휴소의 전자는 어느 오비탈에 배치되어 있어요? s 오비탈에 전자 배치되어 있죠? 이거는 수소의 1s 오비탈이에요. 그 수소의 1s 오비탈에 전자가 몇 개 들어가 있어요? 수소의 1s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 들어가 있죠? 오! 그러면 베릴륨의 혼성 오비탈에 채워져 있는 전자 하나와 수소의 최외각 오비탈에 채워져 있는 전자 하나가 전자 무엇을 이뤘어요? 전자 무엇을 이뤘어요? 전자 쌍을 이루죠? 이 전자 쌍이 어디에 배치돼요? 핵, 간, 축에 배치되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시그마 전자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혼성 오비탈에 채워진 전자 하나와 수소의 1s 오비탈에 채워진 전자 하나가 만나서 이 두 개가 전자쌍을 이루는 걸 시그마 결합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상황이 어디서 나타나겠어요? 여기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릴륨을 중심으로 양쪽에 시그마 결합 두 개가 나타나는 걸 이런 상황으로 설명을 하죠.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하자면 혼성 오비탈을 만들 때는 중심 원자의 원자 오비탈을 더하거나 빼서 만들었죠. 그런데 다른 원자의 원자 오비탈과 만날 때는 이 혼성 오비탈과 이 수소의 1s 오비탈을 곱하기로 표현해요. 그게 밸런스 본드 티오리의 원리인데 이 1s 오비탈과 이 혼성 오비탈을 곱하기로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는 당장 모르셔도 돼요. 그냥 여기 있는 홀전자와 여기 있던 홀전자가 만나서 시그마 결합을 이뤘다 라고만 이해하면 중달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그마 결합이 각각 만들어진 것을 뭐라고 부른다? 이것을 sp 혼성이라고 부른다. 됐죠? 이 논리를 꾹꾹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혹은 이제 EPX도 남아있고 EPY도 남아있죠. 그러면 EPX, EPY를 보시면 EPX, EPY는 어디에 있을까요? EPX, EPY는 바로 Z축에다가 수직한 축에 짜잔 짜잔 이렇게 있는 게 EPX겠죠? 맞나요? 그 다음 EPZ, EPY는 또 어디 있겠어요? 바로 또 이렇게 수직하게 이 방향으로 있는 게 EPY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여기서 실선으로 그린 부분과 점선으로 그린 부분은 플러스 함수값과 마이너스 함수값을 각각 실선, 점선으로 그렸다 이렇게 생각해 줍시다. 이때 그려놓을 수 있는 PX와 PY 이 애들에게는 전자가 채워져 있어요? 전자가 없어요? 전자가 없는 채로 비워져 있는 거죠. 전자가 없는 채로 비워져 있는 거죠. 됐습니까? 됐죠? 요것이 sp 혼성을 하는 중심 원자의 오비탈 입체 구조인 겁니다. 됐죠? 네. 이 논리를 꾹꾹 기억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쓰시고요. 아니. 자, 됐죠? 자, 그리시고요. 자, 그 다음. 자, 이거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 주다. 그래서 여러분은 sp 혼성에서 H1, H2 혼성 오비탈이 사실 수식이 어떻게 되냐는 당장 모르셔도 돼요. 그렇죠? 왜냐면 학교에서 수식 얘기까지는 안 했잖아요. 했어요? 이건 언급 안 했죠. 그래서 혼성 오비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건 이 이미지를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요 생긴 모습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꼭. 그래서 마지막으로 4, 5, 6 반드시 기억할 sp 원자의 로컬 구조는 이겁니다. 여기에 중심 원자가 있어요. 여기 이제 중심 원자야. 그럼 이 중심 원자가
만약에 sp 혼성을 한다. 그러면 그 중심 원자가 하필 지금 베릴륨이었던 거고 꼭 베릴륨만 sp 혼성을 하느냐? 아니죠. 이산화탄소에서 탄소도 sp 혼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종류의 원자가 됐건 걔가 sp 혼성을 한다고 하면 여기서 한쪽으로 H1 혼성 오비탈 그리고 반대쪽으로 H2 혼성 오비탈이 나타난다 라는 걸 꼭 기억하라 이런 말 알겠어요? 이 뒤쪽에 마이너스로 살짝 존재하고 마이너스로 살짝 존재하는 전자 발견 영역이 있긴 합니다만 그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중심 원자의 무게중심을 놓고 한쪽으로 H1 반대쪽으로 H2로 분포되어 있는 게 sp 혼성 오비탈이며 이때 이 중심 원자에서 Z축에 수직한 X축과 Z축에 수직한 Y축에 각각 뭐가 있다? 요런 식의 PX와 요런 식의 PY가 분포한다라는 이 이미지를 꼭꼭꼭 기억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지금은 베릴륨이었지만 만약 이게 탄소면 이 전자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탄소라고 하면 이 전자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탄소는 최외각 전자가 몇 개예요? 탄소는 최외각 전자가 4개잖아요. 그러면 원래 전자 배치가 하나, 둘, 셋, 4개잖아. 그러면 ES하고 EPZ 두 개를 섞어 만드는 게 H12 sp 혼성이라고 했지. 이럴 때 전자 배치 어떻게 하라고 했어? 무엇을 최대로? 홀전자를 최대로 전자 배치하는 게 BBT 핵심이라고 했지. 틀렸지만 핵심이라고 했지. 그러면 탄소 같은 경우는 전자가 총 몇 개 있는 거야? 4개지? 4개에 대해서 홀전자 하나, 둘, 셋, 넷 최대 배치.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만약 중심 원자가 탄소라고 하면 이 전자가 각각 어디 들어가는 거야? H1에 하나, H2에 하나, PX에 하나, PY 하나 배치된다라고 하는 게 BBT 이론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게 탄소면 이 구조에서 각각의 전자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게 sp 혼성을 하는 탄소의 로컬 구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 로컬 구조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뭘 배울 거냐면 sp2도 있겠죠? sp3도 있겠죠? 그럼 sp2에 맞는 또 이 그림이 있겠죠? sp3에 맞는 또 이 그림이 있겠죠? 그 각각이 각 혼성 오비탈의 로컬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분자 구조를 어떻게 확장하냐면 여러분 레고 만들어 본 적 있죠? 레고. 자, 레고 장난감을 구성하는 블록 하나하나는 뭐 심각하게 복잡한 모양이에요? 매우 단순해요. 블록 하나하나는 단순하잖아요. 근데 그 블럭을 어떻게 연결하냐에 따라서 무한 가지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게 그 레고라는 장난감이잖아요. 혼성 구조가 그 레고 구조랑 똑같아요. 레고를 구성하는 블럭의 모양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 몇 가지 서로 다른 블럭을 어떻게 조합하냐에 따라서 무한 가지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듯 sp 혼성을 하는 레고 조각이 있는 거예요. sp2 혼성을 하는 또 어떤 레고 블럭이 있겠죠? sp3 혼성하는 레고 블럭이 있겠죠? 걔네들을 어떻게 조합하냐에 따라서 무한 가지 구조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이론이 바로 BBT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는 분자 구조를 매우 편리하게 표현할 수 있는 구조여서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교육용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기억할 게 뭐라고요? 요 로컬 구조. 그래서 sp 혼성하면 이렇게 된다. 라는 것을 꾹꾹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요거 기억하세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이따 저녁에는 sp2 할 거야. 알겠죠? 네. sp2 할 거니까 sp2도 봐요. 오늘은 갈게요. 진짜요? 알았어. 그래요. 좋아요. 태연이도 어때요? 그래요? 알았어.